네, 오늘 은하수 다방 독서 모임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할까요? 네, 혜진님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똑같은 김혜진이고요. 오늘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 이종화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연장자를 맡고 있는 정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네. 길게 소개하셔야죠. 네. 저 새로운 이치우라고 하고요. 처음이라 되게 어색한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2회 차의 도서는 제가 이제 선정을 했죠. 룰루 밀러라는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 이 책이 굉장한 서스펜스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이 책을 전개해 나가는 작가의 방식이나 그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에 대해서 줄거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책의 작가, 화자는 과학 기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삶에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우상인 한 과학자 아니면 분류학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뭐 기록적으로만 만나게 되지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덕후가 되면서 이 사람의 생애를 뒤져보면서 점점 더 빠져들다가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에서 또 이제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결과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 그 도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다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 지금부터 들어갈 모든 이야기들은 이 책이 스포가 될 거니까 혹시 이 책을 읽지 않으시고 이걸 들으신다면 네, 읽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영영 안 읽으실 예정이시거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혜진이가 남겨줬던 저도 네. 이제 이게 스포를 보면 안 되고 스포를 보지 않고 읽어야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읽었어서 이제 다른 거 절대 찾아보지 않고 읽었었는데 다 읽고 나서 드는 질문이 이거는 왜 스포를 보면 안 되지? 였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먼저 한번 얘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포인트는 처음에는 이제 뭐 개념과 범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범주화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뭐 그거에 대한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소설인가라고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이 학자가 진화론에서 우생학으로 빠지는 그 포인트가 저에겐 좀 반전이었거든요. 이게 개념과 범주화에 대한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얘기를 하는 책이구나 해서 그게 스포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스포가 될 만한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찾지 못한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생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이 작가가 빠진 그 과학자, 분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었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그거를 신봉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또 큰 서스펜스였기는 했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은 그 아까 종아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힘들어하던 순간에 이제 이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굴의 의지로 그걸 이겨내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플롯이 잘 짜여져 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의 나쁜 점들을 이제 서서히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깨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좌절감을 작가가 맛보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조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멋져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 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 포인트가 가장 큰 스포일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치우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실제로 빌려서 종이책으로 반 정도 읽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그저께 이제 이 전자책으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톡방에서 그래도 영주 형이 영주 형인가 종환가 뒷부분에서 재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 부분까지는 좀 참고 읽고 그 뒤부터 갑자기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물고기 이야기가 드디어 끝났어. 뭐 이름도 모르겠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끝나고 이제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 긍정적 자기 기만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그냥 뭐 대부분 다 좀 좋은 책이 그렇듯이 뭐 잘난 사람은 뭐 역경을 이겨내고 더 잘 갔다 뭐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던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자서전을 읽는 주인공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부터가 좀 여기서는 스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포인트였었어요. 네. 저도 가장 큰 이 책의 스포를 보지 않고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이 어떻게 스토리를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첫 부분, 그러니까 절반까지의 부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인전을 쓰듯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을 무슨 뭐 설화의 주인공 같이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근데 중간중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 불륜을 해가지고 헤어지고 이런 것 같이 뭐 불륜까지는 아니지. 바람을 펴가지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 같이 작가가 이런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 명성에 금이 가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슬슬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시점이 되면서 작가가 약간 돌리기 시작해요. 돌려가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러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 전개 자체가 이 사람이 빌런이다 라는 거를 먼저 알고 보면 사실 재미가 좀 반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런이 아니다 라는 거를 빌런이라는 것을 숨기고 먼저 읽으면 이게 또 흥미롭게 봐졌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포 없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완전히 뻔했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빌런이다라고 시작했으면 너무 소설의 플롯이 뻔하고 그냥 독자들도 이제 이 사람이랑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나 봐라는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그 맞아요. 포인트가 진짜로 이 극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 사회가 우생학이 엄청 붐이었다가 또 죽어가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담겨있는 플롯인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오생학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낯선 개념이고 맞아. 뭐 사실 독일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합법화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건 제가 이동진 영화평론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평론가가 이제 이 유튜브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스포일러가 있다라는 말을 언제 하냐면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작가가 양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이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깨어 나오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에 대한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 부분을 스포일러라고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이 스포일러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구나 라는 건 좀 재밌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다시 첫 페이지를 열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죠? 네. 제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빠, 이 책은 아빠를 위한 책이에요. 어. 라는 문장이 첫 문장이에요. 책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그냥 스킵하고 거의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딱 보니까 너무 적절한 거죠. 사실은 이제 아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시 아빠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아빠가 옳았어 라는 이야기가 되는 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물론 아빠를 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빠를 긍정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다. 그런 포인트가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 네. 재밌었어요. 이동진이 그게 스포일러라고 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제목인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는 계속 안 나오잖아요. 중간에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진짜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뭐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그 스타 조던도 그렇고 분류가 조금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어류라는 그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좀 진행하는 방식이 생각을 해보면 책을 그 좀 여러 가지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어떤 종류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행복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뭐 그게 사실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유독 더 예민하게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이 되게 나누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한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종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씩 좀 질문을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질문들이 너무 길죠. 네, 다들. 굉장한 오늘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종화 질문부터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가볍게 상대적으로.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이 책의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쎄요, 이 책에 대해서 장르를 규정할 수 없는 게 장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 먼저. 그 장르를 근데 잘 많이 몰라서 그냥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사실 저는 이제 소설책 읽을 때 어떤 책은 전체 큰 부분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으로 그 마이크가 이쪽을 보고 말씀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오, 잘 들리네. 맞아. 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책의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장르라는 게 뭐 미스테리다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소설이다, 수필이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되게 그 신선한 수필이다, 소설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관점이랑 똑같은데 또 그 사람은 또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세이 아닌가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일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진.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서적이기도 하고 뭐 작가 본인의 어떤 그 고백을 하는 에세이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각도의 어떤 장르를 이렇게 융합한 무언가가 아닌가. 약간 자전적 과학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가 한 큐에 되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소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화자가 본인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냥 자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자신을 기반으로 한 소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 인용구가 너무 많고 뒤에 각주가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 기자라는 거를 드러내듯이 그 과학 소설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그 실러버스를 가지고 도 인용을 하거든요. 실러버스 밑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포인트가 저는 또 소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진짜 그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묘사는 소설적이지 않을까? 그쵸. 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자서전이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위인전 이런 걸 만약에 쓴다고 하면 작가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투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세이에서 그쪽으로 네. 건너가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자서전일까 에세이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어떤 말투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어투도 되게 영화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384페이지에 뭐 송어를 들고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단어 위에 쏟았다라는 묘사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되게 영화 같은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분류라는 거를 깨트리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덧붙인 말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또 통합되는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뭐 인종에 대한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면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인 감독이 만든 할리우드 영화는 한국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라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이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일본인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름 붙이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름을 붙이면 또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붙여서 다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난번 도서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거기서도 이제 이름 붙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부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언어적인 거에 갇히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언어적 거세라는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팬지들의 키스를 입과 입의 접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의 이 뭐랄까 단일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더 뻗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한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했던 질문이 그건데요.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인데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이 데이비드 조던이 굉장히 집착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어류에게 이름 붙이기란 였고 그리고 뭐 망둥어를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얘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름을 지으면 그 객체에게 영향을 미칠까? 라는 고민도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사람 이름에게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개똥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다. 어렵나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게 이제 뭐 개념이라면 개념은 이제 어떤 정보를 이해하는 기본 단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 망둥이라고 이름 안 붙이면 그냥 사실 지나가는 무언가고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고 지식화해서 저장하기도 힘든 거죠. 그 모양 자체를 기억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이름 짓고 구분 지으면 이제 훨씬 기억하기 쉽고 세상을 이해하기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그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지구과학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구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정란운 아니면 뭐 권저군 뭐 이런 권운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단어를 룩 하워드라고 하는 그 기상학자가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붙였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느냐라고 하면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뭐 문학 하시는 분들은 단어 수집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작품에 뭔가를 서술을 할 때 언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언어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그 구름들을 이제 그냥 뭐 양털 모양의 구름 이렇게 부르던 걸 뭐 정란운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나면서 이제 굉장히 이름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세상을 좀 풍요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조던이 그런 어떤 물고기에 학명을 붙이는 그 과정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의 또 이제 단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름 붙이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관념화 시켜서 좀 더 자기 세상을 이해도를 점점 더 높여가는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조던이 그렇게 뭔가 이름 붙이는 게 조금 집착, 조금 좀 강박적인 게 더 많이 느껴졌어요. 이 세상을 좀 내가 이해하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름을 좀 강박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도구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공감이 되게 이름을 붙이는 것과 그렇지 않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저의 언어로 네모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비드 조던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는 네모야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우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되게 많이 어떻게 이어졌고 또 그게 우생학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주장하는 바에서도 좀 묻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 흑인에 대한 정의라든지 아니면 장애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되게 편리한 도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공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충분히 나눠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항상 나오던 소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단어를 자기 단어로 바꾸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을 뭐 의자로 바꾸고 뭐 사과를 뭐 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단어들을 다 바꾸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름을 붙이고 단어를 우리가 부르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종아 이야기 들으면서 방금 좀 생각이 난 게 이제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의 표현에 따르면 아까 뭐 이제 세상에 없는 존재를 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붙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신격화될 수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이 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문득. 근데 사실 그 생명체들도 다 자기만의 삶이 있는데 걔네를 그냥 다 표본화해서 이름 그 다 집어서 넣는다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자기가 더 뛰어난 존재고 그 동물들은 이제 자기의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해석했으니까 그렇게 행위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또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다리 개념으로 맞아요.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영주 형이 해주셨던 질문 6번과 7번을 조금 걸터서 이야기를 또 해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질문 7번을 마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긍정적 착각을 어떻게 사악한 힘이 되지 않게 견제를 할 수 있는가? 한번 긍정적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 좀 부연을 하면 이제 이 책에 그러니까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들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은 또 카르페디엠이라는 구호를 굉장히 뭐 이 실라버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고 실제로도 현재를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말, 뭐 혹은 이제 뭐 이 작가의 말일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주변에 또 떠돌고 있는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설득력 있는 말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걸 이제 제가 긍정적 착각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게 이제 뭐 이 책에서는 우생학으로 연결되는 사악한 힘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견제를 할까라는 좀 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이 네. 있으신가요? 사실 근데 저는 과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학과 1학년 때부터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자가 자기의 이제 뭔가 우월감과 그리고 뭔가 자기가 밝힌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치 뭐 종교적인 뭔가 가치가 있는 뭔가 힘 있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제 자기 오만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처럼. 그래서 항상 반박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걸 막 1학년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리는 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기의 기준을 잃었던 사람. 근데 사실 그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에도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지 그거에 대해서 종교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벌어질 위험이 지금 현대사회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긍정적인 착각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계속 내 말이 항상 반박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새로운 진리가 생겨날 수 있고 내가 찾은 게 다가 아닐 수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 자세가 중요한. 그래서 그 좀 이어지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조던의 스승이 있었죠. 아가시. 아가시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는 진화론을 우아하게 받아들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아하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우생학이 비과학적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승처럼 본인도 하지 못한 것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다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조던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왜 우리가 꼰대가 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작가의 아버지를 얘기해 보면 작가의 아버지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내가 해방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해방되기에는 너무 늙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세월의 힘에 짓눌려서 이 책에선 또 낙천성의 방패라는 표현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그 방패가 점점 강해지는가 그 얘기를 또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걸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좀 든다. 그런 거죠. 그
내가 원래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거를 돌아봤을 때 앞으로의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들에 대한 풀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뭐 이거 할 때 이 정도의 힘이 들고 저거 할 때 저 정도의 힘이 들고에 대해서는 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힘이 들어올 위치를 제 마음속에 안 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를 더 이상 받아들일 힘은 없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새로운 어떤 초등학생들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사람들이 그거를 놓쳤던 이유도 이 조던이 이 부분을 놓쳤던 이유도 에너지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아가씨의 다윈의 조카였나요? 그 아가씨의 조카였나요? 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골턴이, 근데 그 인물도 되게 우생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어이가 없는 부분만을 건지게 되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못 읽을 정도로 힘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너지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종아처럼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러한 환경에 이제 자기를 잘 노출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를 사고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데 점점 만약에 자기의 그 살아가면서 그 경험들이 내가 맞았네라는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랑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도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내 경험상 그렇게 하더라. 관례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업무할 때 되게 높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 관례상 그래. 아니면 그냥 경험상 그래 왔어.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를 자기가 그 경험이 그렇다고 해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좀 풀이 좀 넓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 던져보면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큰 문제도 없었고 그냥 자기 경험이 고착화 점점 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꼰대가 될 수 있는 위치인 게 지배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가 선택권이 있어서 선택권. 네, 그것도 좋은 포인트 만약에 같아요. 이게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없이 그냥 벼랑 끝으로 놓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린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면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이미 스타 학자였고 이제 그 제자였던 조던은 이제 학계에 발을 들인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학계에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류 학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선택권이 없었죠. 조던에게는. 아가씨는 이미 스타였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 종의 기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바른 과학자의 자세를 가진다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지도 받을 때 다른 대학원생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주장으로 삼으면 엄청 혼내신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너의 주장이 마치 좀 더 이렇게 가중치가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그냥 진짜 사실 그 연구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들로만 내 주장을 받침해야 되지. 마치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근거로 사용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잘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꼰대 얘기에서 그 꼰대가 하는 행위들도
여기서 얘기하는 약간 긍정적 착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틀린 사실들은 이제 사실 흐린 눈으로 잘 보지 않고 내가 맞았던 예시들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게 관례적으로 더 잘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던 게 맞아 이렇게 되고 너가 하던 게 틀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꼰대의 기본 어떻게 보면 자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한 질문으로 하나 넘어가 보면 제가 단어들의 어떤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후에 그 적은 거라서 한번 공유만 해드릴게요. 그 저희 단톡방에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단어들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잠시만요. 사실 이 작가가 아버지에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죠.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너는 중요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중요해 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 착각이라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 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도 중요해 라는 걸로 간다면 내가 나를 살아가는 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민들레 원칙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좋은 풀도 잡초가 될 수 있고 잡초도 좋은 풀이 될 수 있다, 약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풀은 좋다라는 거를 생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그죠? 더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좀 변호를 한번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해보자면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빠져들면 이제 극단적이 되면 조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을 깨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더 깨기 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하고 남들도 중요하다 하면 약간 위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다가 먼저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방점이 찍히고 나면 뒷말이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럼 뭐지? 라고 하면서 그 뒷단계를 생각해보게 되는 어떤 생각의 절차? 상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변호를 한번 해봅니다. 맞아. 네. 저도 만약에 제가 아빠였으면 그래 우리는 중요한 존재는 아니야. 근데 너는 나에게 중요해라고 얘기했을 거야. 왜냐면 너는 내 딸이니까. 그 사실 뒤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뭐 레즈비언 커플이 될 때 그 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생아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그 두 여자분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살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담 삼아 나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아빠였다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딸이 그 정도로 상처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뭐 2걸음 나아갔으면 이제 딸이 또 1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중요해. 라는 마지막에 아빠의 말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중요해라고 하면서 관계의 중요성,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거,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아빠가 못 갔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작가는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우리는 중요해요라는 말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열쇠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어들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물망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만큼 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이제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중요하지 않다고도 해서 뭐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게 오히려 또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한마디만 더 해줬었더라면 그죠? 이렇게까지 멀리 안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래도 돌아와서 또 좋은 책을 네, 우리한테 그쵸. 이렇게 써주셨겠죠. 본인이 먼저 그 고난을 그래서 겪고. 그 관념에 대한 이야기로 네네. 좀 한번 넘어가 보면 저희가 뭐 1번 질문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인셉션 영화에서 이제 꿈의 꿈을 들어가서 그 이제 금고를 열고 팽이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팽이를 돌려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꿈이야. 그러니까 팽이가 쓰러지지 않는 걸 심어줌으로써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관념을 심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아가씨와 조던에게 자연 속에 사다리가 내재되어 있다. 라는 믿음이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관념의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로 드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혼돈이 지배한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룰루 밀러라는 작가가 이 세상은 혼돈이 지배한다라는 것이 이 작가의 또 혹은 관념의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그 생각 자체에 좀 몰두해 있고 그 생각에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서 결국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런 어떤 견제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얘기하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작가가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정말 그게 자연의 법칙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든 다 불규칙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혼돈이고 그냥 혼돈이 그냥 지구의 질서야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말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마치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반대로 질서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계속. 그건 진짜 과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은 반대로 그것을 다 거부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한 대비를 이루면서 저는 근데 이게 그 최근에도 딴 책을 읽으면서 뭐 그 책을 읽으면 깊은 내용은 아닌데 혼돈을 조금 불확실성으로 좀 바꾸면 저희가 어릴 때는 뭔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점점 크면서 저희가 책임도 늘어나고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걸 배우잖아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진짜 어른이란 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지혜, 삶의 지혜 이런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이나 일부나마 좀 지혜를 발휘해서 유동적으로 그런 거를 좀 불확실성을 조금 그나마 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혼돈이 지배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딱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팍 혼돈이 오면 뭐 그 매트릭스 피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피하는지 그게 점점 이제 우리가 그 늙어가면서 경험치가 쌓여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데이비드 조던은 어른일까요? 혼돈을 너무 잘 피해갔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거를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희와 다른 누군가의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던 너무 멋있다, 너무 잘났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던이 뭐 어린애다, 어른이다 이렇게 막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규정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측면에 봤을 때 이런 합의를 거쳐서
좀 다수결로 이런 사람은 좀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게 좀 제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제 혼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 버리면 사실 조던이 했던 일을 할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혼돈이니까 이제 뭐 나의 이 에탄올 표본들이 다 깨지고 불이 나고 그랬을 때 그럼 혼돈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거기서 이제 멈춰버렸을 것 같은데 이분은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분명히 뭐 혜진이 질문이랑도 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분이 학문적 성취를 이룬 건 맞잖아요. 뭐 그게 결과적으로 뭐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뭐 의미가 좀 퇴색됐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학문적 성취를 이룬 건 맞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책의 서두에서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시작하잖아요. 이분의 성취가 위대한 것이야. 뭐 작가가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어떤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건 맞죠. 그 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혼돈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 걸 수용해버리면 이제 그런 성취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어떤 뭐 가치관의 문제겠지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 건가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우리는 그냥 이제 체념을 해버리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근데 거기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왔을 때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원래 더 나아가지 않나요? 제가 저는 그냥 경험상 막 그렇게 뭔가 제가 너무 열망하고 뭔가 정말 진짜 엄청난 걸 바쳐서 기대했던 게 안 됐을 때 되게 탁 떨어진 것처럼 되게 좌절을 했었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서 뭐 가로막냐 이런 식으로 저는 나아갔거든요. 그렇죠. 혼돈을 부정하신 거죠. 아니, 부정한 거가요. 그렇죠. 네가 뭔데? 자연 네가 뭔데? 난 짱이야 이거잖아요. 긍정적 착각을 기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을 한 거. 결국은 이제 성취를 하셨고 지금 이제 또 좋은 또 목표를 달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마냥 이제 이 작가의 말에 우리가 설득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맞아. 좀 드네요. 맞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학문적인 가치랑 개인의 인생의 가치관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남자랑 사귀고 결혼해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 길에서 벗어난 바깥의 삶에서도 행복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혼돈과 질서를 혼돈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개인의 삶인 거고, 근데 학문에서는 사실은 밝히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꼭 뭐 우생학적으로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런 걸 순수하게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걸 그냥 혼돈이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면에서는 좀 이 책의 비판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에 이어서 굉장히 문과적인 발언을 하나 하자면 네. 자기 편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데이비드 조던은 자기 편이 없어서 이 생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편들이 주변에 없어서 주변에서 자꾸 그 아내가 죽고 아니면 형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자기가 많이 부정당하고 그리고 힘이 없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나름의 그 인생에서. 근데 그 와중에 내 편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물고기에서 찾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작가는 그걸 사람한테서 찾은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랑에게서 그런 편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한 게 이 책의 결말이 된 것 같고 반면에 이 조던의 결말은 이제 물고기의 사랑에 너무 올인한 나머지 이런 것들을 뭐 부정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내 편을 최대한 최고로 만들어야 하니 그런 우생학적 측면을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아주 문과적으로 뭐 사실 어린 시절이 불우하긴 했지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보면 표면적으로 정말 성공한
맞아. 사람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학과장인가 뭐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꽂아서 학과 만들고 그 정도면 이제 자기 편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자기 편이 없다가 생겨서 더 유지하고 싶고. 더 유지하고 싶고 갈망이 더 커졌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모습도 글쎄요. 이 조던은 자신을 투영하려고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굉장히 사랑했던 딸이 분류학자 아들이었나요? 분류학자가 되잖아요. 되고 뭐 일찍 죽긴 하지만 분류학자가 되거든요. 그런 학자가 것들을 되진 않지 않나요? 분류학자가 어릴 때 이제 그걸 좋아하는 애였는데 빨리 죽었던. 바버라. 바버런가.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런 아이를 좋아하는 걸 보면 자신이 투영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그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 동일시를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것들이 다 이제 자부심 있는 학자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저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책에 카프카에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찾아보지를 잘 못해서 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표현처럼 뭐 순수한 있음인가 아니면 이것이 에고인가 뭐 혹은 관념의 씨앗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이 책에서 의지로 일컬어지는 폭발적인 목적 의식 뭐 자기 확신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인가 그래서 이게 뭘까 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조던에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좀 읽으면서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의견을 나눠보면 네, 어떨까? 저도 이 질문에 앞의 질문에서 이 질문으로 넘어오려고 했었는데 그 혼돈이라는 것이 다 파괴된 상황이 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남아 있는 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조던에게는 그거를 이름 붙이는 행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 자체는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책에서는 에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신기한 거예요. 그 책이랑은 좀 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읽었던 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순수한 있음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좀 에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뒤에 덧붙이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요소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순수한 있음이 나를 파괴시키진 않을 텐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건 에고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던에게 파괴되지 않는 것은 그럼 이제 이름 붙이는 것이다. 네, 그런 하나의 저는 에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 자신과 동일시한 에고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 의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던에게 있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관념의 뭐 씨앗이라든지 이 모든 의미가 다 그에게는 그 이름 붙이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이는? 저는 이게 사실 저도 읽으면서 헷갈렸는데 파괴되지 않는 것이니까 사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본질적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본질적인 무엇인 게 어떤 사람에게 에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조던은 이제 에고라는 게 깊숙하게 만약 자리 잡았으면 그건 많이 이제 계속 무의식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행위를 하게 하는. 조던은 지진이 나서 막 다 부서졌는데도 계속 그 이름을 막 붙이고 막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삶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 원동력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읽었던 책에서의 그 실존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에고는 방향성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이 파괴되지 않는 그 조던에게 있어서 파괴되지 않는 것은 방향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에고 쪽에 다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관념의 씨앗에 가깝지 않나. 그 사다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같네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뭐 식물들을 분류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자연의 질서를 만드는 일로 아가씨를 통해서 그게 돌변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사다리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어떤 이 취미 하고 싶었던 것이 신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 조던에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치우는 혹시 뭐 또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저는 주제는 다들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책 읽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물망, 서로가 중요한 인물이 돼서 그물망으로 서로가 이제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다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또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책에서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그물망을 지어서 소중한 사람들끼리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읽으면서. 사실 이게 뭐 어디로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없을 수는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왜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그 존재로서 이렇게 그물망을 지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걸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요새 책들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게요. 뭔가 방향을 정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 마무리할 때는 아직도 사다리는 존재한다 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이제 혼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일단은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냥 그물망을 만들 수 있다, 그물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뭐 이게 또 이전 책이랑 또 엮이게 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에고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게 다잖아요, 사실은. 뭐 거기서 이제 나에게 좋은 에고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방향성을 이렇게 딱 잡기보다는 그냥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다. 우리가 그물망을 가지고 있고 그물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네. 그리고 항상 경계해라. 맞아요. 여전히 사다리 있으니까. 맞아. 저는 좀 강하게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이 소설을 읽어서 좀 더 이제 항상 과학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자기 입맛대로 편집되고 활용되어서 어떤 개인의 삶들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경고도 날리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물망을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연대하는 걸로 어떻게 나아갈까는 이미 뿌리 깊게 있는, 사실 미국 사회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전히 동성애가 뭐 합법화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을 전 던진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동성애자라면 그러면 어쩜 더 진화론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화는 생존과 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성애 행위는 번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들은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자기들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그 인간들 중에도 그런 그 동성애로 태어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이런 진화론에 관심을 갖게 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막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반대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진화론적에서는 변이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변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장애에 있어서도 뭐 인종에 대해서도 모두 이게 다 변이이고 뭐 그 생존에 직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에 대해서 차별적인 위계를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있을 변이들을 어떻게 우리는 맞아요.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도 던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참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연 선택을 놓고 보면 어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선택받을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왜냐면 번식이 안 되니까 자손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진화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했을까? 그러니까 어느 일정 비율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뭐 진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번식에 유리했을 텐데 근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어떤 자연의 또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좀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생물을 사실 굉장히 잘 못하지만 이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게 뭐 1700년대 18세기에 그러니까 린네라고 하는 분의 분류 체계가 널리 좀 받아들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체계가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제 분기학 혹은 뭐 분지학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체계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린네 서열 분류 체계를 포기하자. 그래서 기존 체계를 이제 뒤엎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학계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과학은 장례식만큼 진보한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옛 이론들이 이제 좀 뿌리 뽑혀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분기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분기학에서 좀 그 뭐랄까요 그 생물을 나누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어, 소, 페어 이 구분을 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한 것 역시도 인간 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소, 연어, 페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직관을 동원했을 때는 소가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직관보다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또 책의 중간 부분 또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동물을 또 분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내려고 했을 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랜덤하게 뿌려서 유선적인 정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찾다 보면 특징이 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엔 또 인간의 직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직관을 부정해야 될 때도 있고 직관을 동원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이 과학적인 논증 절차의 유무가 아닌가. 우리가 중요한 과학적인 태도는 뭐 아까 혜진이도 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틀릴 수 있다.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하고 그 논증 절차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분기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절차를 좀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 아닌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맞나? 그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바뀔 수 건가요? 있겠죠. 물론. 네. 물론 이제 그게 쉽게 바뀌긴 어렵겠죠. 이미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 바뀌려고 하면 반증 사례가 대부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생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수가 미래에도 같다라고 하면 바뀌기 힘들겠죠. 근데 새로운 종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반증 사례인 거죠. 기존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럼 우리가 뭔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뭐
이게 반증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반증하는 이제 예시로 산에 있는 것들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산에 있는 새와 나무와 사람이 동일한가 뭐 이런 주제를 예로 들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같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뿌리 내려서 사는 게 삶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면 물고기도 갑자기 헤엄치다가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또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물고기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오히려 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분류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거기서도 또 한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기로 이렇게 되면 분류가 진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분류를 하게 되었을 때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 근데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다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그 산에 있는 뭐 산어류 뭐 이런 표현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학문적인 관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학문은 좀 효율적인 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컴의 면도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뭔가를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논리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 긴 거보다는 짧은 게 더 좋다. 뭐 이런 철학적인 관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산에 살고 바다에 살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닐지. 생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인간 중심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런 직관을 반영하는 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딱 들으면서 그 유발이 사피엔스 책이 너무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하라리가 하는 말이 이제 인간 종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뭐 신체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과 또 협력을 잘하고 이런 무리를 이렇게 지었다가 해체했다가 협력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짓는 것조차 이렇게 분류를 지어서 난 저 사람이랑 같은 종, 나랑 비슷한 사람 이렇게 협력을 지어서 나가는 게 인간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사실 분류가 거기서부터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분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매길 때 우리가 뭐 전반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직관을 동원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다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흥미가 좀 생겨서 분류학 짧은 책을 한번 봤는데 이런 역사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장 높은 상위의 존재고 그 아래에 미개한 동물, 식물들이 있다라는 어떤 이 철학적인 게 굉장히 뿌리 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어 나오는, 그러니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그 책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랑 빗대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큰 충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동물적 본능인 것 같기도 뭐 내가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별하고 적과 이제 내 먹이를 구별하고 내 포식자를 구별하고 내 동료를 구별하고 이 동물은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인간이 동물보다 분류를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동물보다 정확하게 알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런 분류학의 꼭대기에 둔다는 이야기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그런가로 하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곰은 사람을 찢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동물이 오히려 더 그런 거를 분류를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른 예로 그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새가 씨앗을 구별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뭐 위치를 기억하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새가 더 분류를 잘하고 이런 위치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심화하려면 뇌과학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다음 책은 네. 뇌과학 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또 스토리 라인이 재밌습니다. 이어지네요. 네. 제가 또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항상 그 행복에 대한 주제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삶에 대한 명언은 카르페디엠에 다 흡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쾌했던 지점은 이 책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조던이라는 인물이 카르페디엠을 구호 삼아 외치고 다닐 정도로 카르페디엠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을 좀 보면 현재를 산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냐면 이제 이 그 표본들이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현재를 산다라는 건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과거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 바로 다시 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삶의 태도를 놓고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또 과정을 보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측면은 좀 뭔가 카르페디엠과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조던이라는 사람은 카르페디엠의 어떤 부분을 오해했을까? 뭐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뭐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 목적? 뭐 그런 목적이 문제였을까? 뭐 현재를 사는 것, 이 카르페디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근데 조던의 관점에서 보면 카르페디엠을 했고 행복했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조르바래. 이 조단이었나? 조던 행복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뒤에 했던 행적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시선이 있으니까 그 앞에 카르페디엠으로 했던 행위조차 뭔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순간만큼은 카르페디엠을 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생각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거죠. 카르페디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카르페디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각자만의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자기가 인생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각자 살아온 그런 패스가 다른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카르페디엠을 했든 안 했든 저게 카르페디엠을 해서 이상하게 됐네 그럼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관점에서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재밌게 살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자 이제 살아온 그게 다르니 저렇게 되면 너무 긍정적 자기 기만이 심해져서 그걸 또 카르페디엠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서 너무 좀 잘못된 길로 빠진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것도 이제 이전 책이랑 좀 엮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다른 생명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조던은 그렇게 다른 존재를 신경 쓰지는 않죠. 그리고 뭐 그 확실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인을 독살했을 수도 있는 제인 스탠퍼드를 독살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벤져스의 타노스는 카르페디엠을 아주 잘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타노스 입장에서 네, 그렇죠. 타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죠. 그리고 완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을 희생하고 실제로도 마지막에 50%의 그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존재들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카르페 디엠을 당연히 했고 그것도 타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다 끝내고 타노스가 그 모습에서도 타노스가 이 닭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허탈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게 뭐 존재를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 그게 원인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좀 그런 거를 했다면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이후가 또 괜찮지 않았을까? 같은 의미로 조던도 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 타노스와의 공통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우월한 존재다. 나는 중요한 존재. 그러니까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 라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던도 그렇고 타노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그 타노스도 그렇고 이 조던도 그렇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카르페 디엠이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 카르페 디엠 말과 근데 이제 그것을 논리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카르페 디엠이 아닌가라는 철학적인 검토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뭐 근데 이게 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카르페 디엠을 했고 카르페 디엠을 했으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은 카르페 디엠을 오해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앞에서 읽은 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책은 순수한 있음은 현재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말하는 순수한 있음은 카르페 디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는 타노스나 이런 조던을 이제 부정하는 책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카르페 디엠과 이 타노스 조던의 삶은 다른 게 아닌가. 그냥 선한 영향력 여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형이 말하는 거 보면은 카르페 디엠을 할 때 사실 그 부자들도 돈이 많지만 계속 기부를 하는 것도 이 살짝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인간 사회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카르페 디엠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랑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선한이라는 이 기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또 내 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선한이라는 의미는 조던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한 일이 선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히틀러 자신은 입장에서는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선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방식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근데 이 인물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모르니까 없어라는 거의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인 쪽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리고 사실 그 물고기를 대하는 태도 역시 뭐 그냥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존재를 인정하는 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카르페 디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타노스와 조던이 그렇지 않음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혜진이는? 저는 카르페 디엠이 결국 현재를 사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의미가 더 있나요? 그 말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의 교훈을 주니까 그 진정한 의미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아니면 그 약간 종아가 이야기하면서 좀 음. 생각이 든 건데 현재라고 하는 건 저는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그 장소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 공간, 이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현재라고 하는 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을 내가 부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던은 자기밖에 없었던 거죠. 타노스도 자기밖에 없었던 거죠. 뭐 딸을 사랑했지만 딸도 상관없이 자기만 중요했던 거죠. 나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영조 오빠가 지금 찾고 싶은 뭔가 카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건 그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를 사는 건데 그 현재를 사는 그 존재가 왜곡된 시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왜곡되지 않은 네. 그 존재 자체로 일단 성립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여기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지 진정한 카르피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곡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의 의문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 질문은 안 적었는데 그냥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분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로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게 분류를 짓잖아요.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인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차차 이제 단계를 밟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넣어놓기 위해 계속 분류를 하는데 법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이 분류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신기술이 계속 들어오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계속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이것을 계속 분류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딱 이건 이거야, 이건 전기차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고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분류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생활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분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 외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분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다칠 수 있다는 사고까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좀 단계적으로 나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이의 입장과 어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된 뭐 역할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생리적 특징을 나눈다거나 그런 식으로 최대한 세세하게 분류를 하잖아요. 막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알파벳도 그 ABCD를 통합된 알파벳이 아니라 A는 A, B는 B, C는 C, 9구단도 2일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쭉 하나하나씩 알려주잖아요. 근데 크면은 얘를 통합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도 성 전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성 역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뭐 아이의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분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해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나무를 여러 가지로 구별을 지었을 때 뭐 이게 소나무다 뭐 대나무다 이런 거를 처음엔 알려주다가도 결국엔 이건 나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일단 그 아까 전기차 얘기가 왜 나왔죠?
네? 아 그냥 저 이게 왜냐면 아니 그냥 혹시 지금 관심 분야이신가요? 관심 분야는 아닌데 그냥 듣다 보면 요새 계속 그 어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뭐 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인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분류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했지. 사실 그건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로 가는 어떤 물체일 뿐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엄청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못 보니 그냥 전기차라는 이름을 달아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어가 필요하다. 네 그런 거죠. 그냥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요새 업무 하다 보면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이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규정을 지으려 한다. 근데 규정을 짓지 않으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 그런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될까? 근데 이거를 조금 뭐 사람 조금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류를 제대로 해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분류를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무슨 세미나가 열리고 저희는 그렇게 계속 분류를 하더라고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지금 계속 전기차로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하는 말이 같아야 되는 거죠. 아까 구름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뭐 나는 뭉게구름이 뭐 동그랗게 생긴 구름을 생각했는데 뭐 누군가는 뭉게하면 그냥 뭐 굴곡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타원형의 구름을 생각한다든지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더 이제 집요한 노력이 아닌가. 아까 뭐 가상화폐를 분류한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건 일단 어떤 뭐 법적인 부분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되는데 왜냐하면 뭔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이게 굉장히 뭐 탈세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단어를 더 만들고 분류를 하고 구분을 짓고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뭔가 규정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다른 나라는 좀 더 개방적이어서 빨리 받아들이고 조금 더 뭐 선진국이라고 치면 이걸 정의해야 돼, 이건 정의해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단계를 밟으면서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했어요. 그런 게 과연 그렇게 지연을 계속 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게 이해를 더 돕는다면 빨라질 수도 있는 이게 소통의 문제와 동일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분류를 하는 게 충분히 이미 공유가 된 상황에서 그런 분류를 한다면 오히려 속도가 더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론 근데 방금 종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과 분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계속 생기는 궁금증이 지금 저희가 뭐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걸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저희가 그 정도 연금 수령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연금을 못 받을 거다. 그분들이 이제 부양할 비용,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이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분류지은
그 노인이라는 정의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정의 이런 게 저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게 정의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2050년이 됐을 때는 과연 그 정의가 지금이랑 정의가 같을까? 다시 그게 기준이 지금은 막 와 2025년이 정말 위험한데 대한민국 엄청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인데 했을 때 막상 2025년에 갔는데 50년에 갔는데 기준이 달라졌어. 세상에서 노령이라는 인구의 기준이. 그럼 다시 지금처럼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거든요. 그것도 분류니까. 그것도 1900년대는 그 연도에 맞게 분류,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 맞게, 2050년도에는 그 년도에 맞게.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난리인가? 그때 큰일 날 거다. 그냥 지금의 기준으로 그 미래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기준이 그때 기준이랑 안 맞는 건데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문제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해도 되는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그냥 주제가 굉장히 네, 멀리 네. 점핑을 했는데 근데 그럴 수는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를 들어 80세가 이제 정년퇴직으로 바뀐다.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 진화한 건지 변이가 된 건지 해서 뭐 수명도 엄청 늘어나고 노화도 뭔가 좀 늦춰져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분류 체계가 바뀌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과 통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산율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출산 인원 인구가 출산의 숫자가 신생아의 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 출산율은 상승하게 되잖아요. 인구는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기준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노령 인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인구가 그냥 감소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노령 인구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노령이라는 인구를 기준 짓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라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여기 책에서도 데이비드 조던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 이름을 짓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뽑아내가지고 얘한테 이름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또 이 조던의 삶의 자세가 괜찮은 걸지도 굉장히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뒤져보고 그제서야 이제 이거를 이름 짓는다라는 것도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분류라고 하는 게 기준은 항상 바뀌는 것 같고 이 책의 어떤 교훈으로 좀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견제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분기학 이야기도 했지만 그 분기학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분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점의 지식 상태를 반영한 것인 거고 미래에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현실 세계를 완전히 정확히 반영한 기술로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현재 그냥 우리가 이해한 수준에서 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2050년이 되었을 때 그런 기준들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사다리를 깨부셔야죠. 맞아.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또 이제 다른 질문이 이제 슬 마무리를 해야 맞아. 되겠죠. 마지막 네. 질문으로 네. 그러면 그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별을 포기하고 우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물고기들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물고기를 포기한 게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포기하기 어려운 물고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해서 저도 질문을 달았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에 대해서 모르겠어서 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도 이 룰루 밀러의 인터뷰가 되어서
물고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까요? 제가 만약에 스타 조던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아 그래 물고기는 없어? 그럼 이 책은 이렇게 바꿔야 돼? 하고 그냥 바꿨을 것 같아. 그냥 그걸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게 좀 타당하다고 느껴졌다면.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새로운 발견이고 새로운 지식이고 새롭게 나의 연구를 재조직화할 수 있는 그냥 일?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비 스타 조던은 물고기 없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전체 부정당하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조던은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저는 조던이었으면 그래 네 논리가 뭐야 한번 말해봐.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논리가 정당하면 아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 논리에 이제 허점이 보이면 계속 파고들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의점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방패가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듯 아마 조던도 살아 있었을 때 그랬으면 이 분류 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고 일단 뭐 저에게 그 이제 이 룰루 밀러가 이제 그냥 그 얘기를 처음 해줬다. 사실 이 책이 처음 해준 책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저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을 것 충분히 뭐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인생의 의미는 한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장르를 고민을 했던 포인트도 이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물고기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책도 장르를 되게 흐리죠. 그래서 장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도움도 많이 됐던 게 책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을 다양한 모습으로 제가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저는 또 영화를 즐겨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장르를 포기를 하고 뭐랄까요 더 넓은 미학적 경험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요? 아무튼 좀 그런 경험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기대를 했으나 여러 근데 물고기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물고기라는 존재가 생기기에는 너무 어리다. 아직 좀 더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물고기 같은 존재가 있을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은유랑 환유 연구를 해서 계속 그걸 어떤 기준으로 은유랑 환유를 구분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되게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 그럼 저는 뭐 이 사람 것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 것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의 분류 기준은 없는 거죠. 아직. 그 정도로 연구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내 물고기가 사라졌을 때의 기분을 아직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빗대어서 질문하셨는데 너무 이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 물고기를 찾지 못했으니까 저희의 물고기를 찾는 여정을 가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네. 다윈의 입을 빌려서 이 문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네, 우리 이 장엄함을 좀 품으면서 물고기를 좀 찾아 나서고 물고기를 없애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찾아서 또 없애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모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